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3대 지수 모두 반등세에 성공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3분기 어닝 시즌의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개장 전에 존슨앤존슨과 프록터앤갬블이 실적을 내놨죠. 두 기업 모두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물론 주가는 좀 엇갈렸어요. 존슨앤존슨은 상승하고 프록터앤갬블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마감된 직후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이 넷플릭스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EPS는 3.19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가 2.5달러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20% 정도의 비트를 한 거죠. 여기에다가 넷플릭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실적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독자 수인데 이번에 구독자 수가 1,54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게 되자 투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덕분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15,000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자, 큰 줄기의 흐름은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미국 시장은 강력한 실적에 힘입어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줄어들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악화,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 장에서만큼은 강력한 실적 결과가 이 우려 요인들을 씻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1%가량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먼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오프닝 벨 이전에는 존슨앤존슨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조정 EPS가 2.66달러로 예상치였던 2.35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예상치를 4억 달러가량 하회했는데 그래도 강한 EPS에 힘입어서 오늘 장에서 2%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록터앤갬블도 보겠습니다. 실적은 예상을 상회하면서 좋았는데 오늘 장에서 주가가 1%가량 하락을 한 모습이죠. 증가하는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화물 운송 비용으로 앞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주택 관련 지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9월에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전월 대비 1.6%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0.3% 감소보다 훨씬 큰 폭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오늘 시장으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료들에 따라서 섹터별 업앤다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들은 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가 1%가량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반면에 소비재만이 홀로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에너지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엑슨모빌 그리고 쉐브론이 1.5% 내외로 상승하면서 섹터 전반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동반으로 하락했던 머크와 암젠 등 제약사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이키가 1%대 비교적 크게 빠지면서 섹터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필수 소비자 섹터 내에서는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에스티로더 이 두 종목이 섹터의 상승세를 좀 짓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타 특징주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마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자사의 Conviction Buy List, 그러니까 강력 매수 추천 목록에 월마트를 편입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수익성에 부담을 줬던 전자상거래 문제, 그리고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감행해왔던 이 투자의 노력들이 앞으로 가시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우 구성 종목인 트래블러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 기업인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가 3%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넷플릭스의 실적도 점검을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이후에 조금
조금 전에 실적을 전해줬는데 EPS는 3.19달러, 그리고 매출은 74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OTT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가장 주시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가입자 수가 440만 명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384만 명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이 실적과 신규 가입자 수가 모두 견조하게 발표되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조금 전에 실적을 전해줬던 유나이티드 항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여행 수복 회복에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게끔 호실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적자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기대 이상의 실적이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상승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부터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있죠. 바로 프로쉐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 BITO ETF가 되겠습니다. 이 BITO ETF가 오늘 장중에 5%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42달러 수준에서 42달러 근방에서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함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5시를 기점으로 64,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늘 다소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였는데요. 오전 중에 크게 하락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중국 내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량이 좀 부족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83달러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키워드를 설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황소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자, 황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그러니까 시장 상승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일까요? 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약 한 1년 만에 드디어 5%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고점에도 거의 다 다다른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날 공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조사에 따르면요. 낙관론이 약 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특히 인플레이션과 중국에서의 규제 리스크, 코로나19 확산세, 연준의 테이퍼링 등을 펀드 매니저들이 리스크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비율이 지난 9월 조사 때의 20%에서 이번에 34%로 대폭 확대됐다라고 하는데요. 경기 전망도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4월 이후 처음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글로벌 성장 기대보다도 경기 후퇴 예상을 더욱더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이
결과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상에서 현금 기율도 27%로 약간 1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원자재의 자산을 배분하는 비중은 18에서 28%로 역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그 큰 돈을 그러니까 굴리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낙관론이 1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니까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다른 심리 지표의 트렌드도 유사한지도 궁금하고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번 조사가 10월 8일에서 10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좀 시장의 변동성이 가시지 않았던 시기에 좀 이루어졌던 조사였다. 이런 네. 부분도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타 심리 지표를 보니까 비교적 빠르게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 개인 투자자 협회죠. AAII에서 집계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 간의 이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10월 6일에 끝난 주간에는 중립이 37.7%, 비관론이 36.8%였고 낙관론은 25.5%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10월 13일에 끝난 이 주간 가장 최근의 지표를 들여다보면은 이미 좀 낙관론 비율이 37.9%까지 회복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더욱더 좀 빠르게 올라왔다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지표입니다. 또 이날 이 CNN에서 집계를 하는 Fear and Greed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주 전에는 32에 불과하면서 굉장히 시장의 공포감이 더 많은 수치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날에 좀 집계한 바에 따르면 61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 오를수록 이게 시장에서 더욱더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개인 투자자들의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좀 심리가 올라왔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밖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조사 이 결과를 볼 때 이 세부 내용을 살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붐비는 트레이드, most crowded trade 이 항목도 좀 중요한데 이번에 네. 1번이 기술주 매수 35%로 나타났고 2번이 ESG 관련한 좀 매수, 그러니까 ESG 관련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등의 그런 방법이 되겠죠. 세 번째가 중국에 대한 매도였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most crowded trade, 가장 붐볐던 트레이드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시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펀드 매니저들은 좀 경계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굉장히 열광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팬데믹 이후에 좀 나타난 글로벌적인 그런 시장의 변화다. 네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도 보여지고 실제로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에서 집계를 하기로 이 리테일 이 투자자들의 뭐 투자 심리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금융자산 내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쌓아놓고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것으로 네. 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이 설문조사를 하는 시기가 뭐 시장이 잘 올라가는 시기냐 내려가는 시기냐에 따라서 이게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펀드 매니저들의 설문조사는 반등이 본격화되기 전에 좀 이루어졌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서 오늘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 먹을 거 많은데? 라면서 한 사람의 그림이 있죠.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워낙 시장은 좀 여러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가 있습니다. 바로 릭 라이더라고 하는 그 인물인데요. 자, 이 인물이 올해 연말까지 시장이 5에서 8% 더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전히 시장에는 먹을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시장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S&P 500 지수가 올해 약 20% 상승으로 마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지금부터 한 5% 정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겠죠. 자, 연준이 11월 중순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할 예정으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는 테이퍼링이 시장의 주된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테이퍼링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이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면서 연준이 시장에 돈을 뿌리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자금 유입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의 우려 요인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응답도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시장의 가격 압력을 핸들링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분석을 우리가 해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시장은 꽤 좋았다 이렇게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먹을 게 많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 가운데 릭 라이더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는 쭉 둘러보면서 여전히 시장에 살만한 주식들은 많다면서 최근에는 자동차주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전례 없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이 외에도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의 종목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 전망을 할 때 장기 전망은 그나마 좀 맘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2개월 연말 전망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릭 라이더가 2개월 전망을 내놓은 거고요. 또 2개월 동안 시장은 또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그럼 연말 지수를 최근엔 좀 어떻게 변경시키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자동차주를 릭 라이더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동차주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여전히 연말에 최고로 S&P 500 지수가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는 IB는 BMO 캐피털인데요. 네. 4,800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S&P 500이 4,500을 이제 넘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6% 정도, 미투 하이 싱글 디짓 정도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약세론 쪽인 이 시티그룹이란지 모건 스탠리가 4,000으로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250으로 이들이 3,800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유지한 바가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좀 각각 올리면서 평균적인 수치가 4,433으로 지금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S&P 500에 대한 이 글로벌 IB들의 목표치를 CNBC가 집계를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관련해서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또 속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쇼티지나 공급 차질 문제가 또 최악은 지났다라는 어떤 경영진들, 수뇌부들의 발언이 조금씩 다시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최근에 미국에서도 GM이란지 포드의 주가가 다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관측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 쇼티지 이슈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모멘텀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포드가 GM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을 미국에서는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나 웨드부시 등이 GM의 전기차 모멘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 네. 저희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약은 약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전문가에게 맡겨라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디지털 지갑 사업을 이번에 시작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문에서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라든지 디지털 화폐 부문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와 협력하기로 해서 이런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날 페이스북이 새로운 암호화폐 디지털 지갑 노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수탁사로 좀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커스터디 서비스를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페이스북이 유저들에게 제공할 암호화폐를 좀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이날 4% 정도 급등하기도 했고요. 한편 이제 노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일단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좀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요. 해외 송금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고 일단 수수료도 면제하면서 서비스를 파일럿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우리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샀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식은 그리고 그 돈은 예탁결제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거나 이제 이제 교환을 할 때 그럴 때 수탁사,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다 저장해 놓을 거냐, 그거를 이제 코인베이스가 맡기로 했다. 페이스북의 지갑이지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꽤 많이 반등하고 있거든요. 코인베이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최근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이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식 외에도 미국의 프로농구 NBA와도 뭐 멀티이어, 뭐 수년간의 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소식도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상의 변화를 좀 보더라도 약 일주일 전에도
JMP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00에서 33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NFT라고 하면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아니면 뭐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 유저들이 좀 자유롭게 만들어서 이거를 또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앞서서 오펜하이머 같은 IB에서도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444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최근에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11월 초쯤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시킹알파의 집계에 따르면은 3분기 매출이 15.2억 달러, 그리고 EPS는 1.62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코인 시장과도 굉장히 좀 변동성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좀 방어를 할런지도 좀 관심이 되겠고, 그리고 뭐 어떤 신사업에 대한 이 힌트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줄지도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전 분기의 실적이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니까 네, 뭐 맞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급감이라고 해도 꽤 많은 돈을 벌긴 벌겠지만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이 어떨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뭐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IB들이 주목하는 것도 이 기업이 단순한 코인 거래를 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네네. 신사업을 얼마나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배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여기서 밝혔던 뭐 NFT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성장 좀 노선을 밝히는 것이 네네. 또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포지션 좋아라고 하면서 충전소의 그림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차지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일단 그 호평이 나왔습니다. 호평과 함께 차지 포인트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 6% 넘게 상승했고요. 자, 차지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북미 시장 점유율 1위, 전기차 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스티펠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좋은 포지션을 확보한 기업이 이 차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투자 의견도 매수 의견의 목표 주가도 좋게 잘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 정도 올랐는데 전기차가 아직 아주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차가 주요 운송수단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뭐 정책적으로 보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나 뭐 또 저렴한 자동차들,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봤을 때도 이 전기차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줄어들 일은 크지 않겠죠. 그러면서 스티펠은 향후 수년 동안 전기차 판매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전기차가 늘어나려면 당연히 인프라가 받쳐줘야 되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미국과 유럽에서 약 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2040년이 되면 1,9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때가 되면 약 3억 개 정도의 충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티펠은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 73%인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서 2위에 비해서도 거의 7배나 큰 규모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2024년 정도에는 차지 포인트의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29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차지 포인트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차지 포인트에 대한 월가 시각 어떨까요? 네, 이제 마켓비트라는 웹사이트에 따르면은 9월 초 이후에 이렇다 할 뭐 투자 의견의 변화는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한 바에 따르면은 13개 IB가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33.67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업사이드를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뭐 업계 1위라는 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커질 것이다라는 점에 글로벌 IB들이 대체로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IB는 로스캐피털이라는 이제 소형 IB고요. 목표 주가는 46달러입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도 2023년 1월에 결산되는 회계 연도까지도 적자가 일단은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뭐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기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상태로는 이익이 기반의 밸류에이션 측정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총 4가지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